서류 뭉치가 마룻바닥 위로 부채처럼 흩어졌지만 이서연은 그것들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게 내 유산이야. 잘 감상해 보시지. 남편 박민주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분노로 붉어진 얼굴로 흩어진 서류들을 손가락질했다. 네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나서도 사람을 조롱하는군. 다 썩어가는 흉가를 너한테 남겼어. 서연은 잠 못 이룬 밤과 아침 장례식으로 인한 두통을 가라앉히려 관자놀이를 손으로 눌렀다. 민준 씨, 그만해요. 나도 힘드니까. 뭘 그만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나 해? 내 오빠는 강남에 있는 30억짜리 아파트를 받았는데 넌 늪지대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폐가를 받았다고. 모든 것은 3시간 전 돌아가신 할머니 윤혜숙 여사의 집에서 시작되었다. 추모 점심 식사 후 손님들은 이미 흩어졌고 가까운 친척들만 남았을 때 김철수 변호사가 낡은 서류 가방에서 유언장이 든 폴더를 꺼냈다. 모두 앉아주십시오. 문서가 꽤 상세합니다. 그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서연은 민준 옆 소파 가장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오빠 이서준은 맞은편 안락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있었고 그의 아내 김유나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팔걸이에 앉아 있었다. 나 윤혜숙은 맑은 정신과 굳은 기억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변호사의 단조로운 목소리는 방의 정적 속에서 마치 장송곡처럼 울려 퍼졌다. 서연은 벽에 걸린 할머니의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엄격한 얼굴,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은 사진 속에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나의 손자 이서준에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2번지 45호, 총면적 87제곱미터 아파트를 상속한다. 유나는 승리의 미소를 참지 못하고 남편의 어깨를 더 꽉 쥐었다. 나의 손녀 이서연에게는 강원도 늪실마을, 늪실길 3번지에 위치한 주택과 인접한 2500제곱미터의 토지를 상속한다. 뭐라고요? 늪실마을이요? 민준이 너무 갑작스럽게 움직여 서연이 움찔했다. 거기가 대체 어디죠? 변호사는 동요하지 않고 페이지를 넘겼다. 늪실마을은 서울에서 180km 떨어진 강원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은 15km 떨어진 건천읍입니다. 180km라고? 거기엔 제대로 된 길도 없겠군. 민준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섰다. 민준 씨, 제발 앉아요. 서연은 남편의 행동에 부끄러움으로 뺨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그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할머니는 항상 손주들을 제대로 평가하셨지. 서준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안락의자에 기댔다. 나는 서울 중심가 아파트, 서연이는 시골집. 공평하지 않나요? 유나가 킥킥거렸다. 왜 그래 여보? 서연이가 항상 시골 생활을 꿈꿨을지도 모르잖아? 그렇지, 서연아. 감자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닥쳐.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유나는 이미 신이 나 있었다. 에이, 왜 그래? 이거 정말 로맨틱하잖아. 시골의 작은 집. 주소를 보니 늪 한가운데 있는 오두막집 같긴 하지만 말이야. 김철수 변호사가 헛기침을 했다. 마저 읽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유언장에는 몇 가지 조항이 더 있습니다. 첫째, 두 부동산 모두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간 매매할 수 없습니다. 둘째, 상속인들은 한 달 이내에 각자 상속받은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민준이 다시 벌떡 일어섰다. 그럼 우리가 5년 동안이나 그 폐가를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것이 유언자의 뜻입니다. 변호사가 딱딱하게 대답했다. 만약 상속인들이 이 조건들을 거부하면 모든 재산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자선재단에 기부됩니다. 교활한 늙은이. 서준이 중얼거렸지만 이전처럼 즐거워 보이지는 않았다. 5년 동안 아파트를 팔아 계획했던 경기도의 단독주택을 살 수 없게 된 것이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꺼냈다. 윤혜숙 여사께서 이서연 양에게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유언장 낭독 후 직접 손에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봉투에는 할머니의 글씨체로 사랑하는 서연이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열어보렴. 뭐야? 어서 열어봐. 민준이 봉투를 빼앗으려 했지만 서연은 그것을 핸드백에 숨겼다.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열어보라고 쓰여 있잖아요.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아? 왜 너한테 그 오두막을 남겼는지 설명이라도 적혀 있겠지. 서준이 재킷에 보이지 않는 먼지를 털며 일어섰다. 자, 갑시다 유나 씨. 등기소에 들러서 서류 작업 시작해야지. 유나가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서연아,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 5년이 지나면 오빠가 좋은 부동산 중개인이라도 찾아줄지 모르지.
늪지대에 있는 집을 누가 사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아름답게 웃으며 남편을 따라 방을 나갔다. 집으로 가는 내내 민주는 침묵을 지켰는데 이는 나쁜 징조였다. 서연은 그의 이런 침묵을 알았다. 폭풍이 2배의 힘으로 터지기 전에 에너지를 모으는 것이다. 그녀는 그의 돌처럼 굳은 옆모습, 굳게 담은 턱, 운전대를 잡은 손에 하얗게 변한 뼈마디를 훔쳐보았다. 10년의 결혼 생활은 그녀에게 이러한 신호들을 펼쳐진 책처럼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저녁 먹고 들어갈까요? 그들이 시내에서 교통체증에 갇혔을 때 그녀가 소심하게 제안했다. 밥이 넘어가? 지금 밥 생각이 나? 민준이 그녀를 향해 획 돌아섰다. 내 할머니가 우리를 거지로 만든 판에. 민준 씨, 할머니는 누구도 거지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건 할머니 재산이었고 할머니 권리였어요. 권리? 권리라고? 집에서 폭풍은 본격적으로 터졌다. 민주는 현관 협탁에 열쇠를 던지고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갔다. 강남에 있는 그 아파트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알아? 최소 30억이야. 30억. 서연아. 그리고 내 늪지대 집은 잘 쳐줘야 5천만 원? 그걸 살 바보가 있다면 말이지. 서연은 신발을 벗고 그를 따라 들어갔다. 민준 씨, 우리 이러지 말아요. 이러지 말자고? 네 할머니가 널 어떻게 배신했는지, 손주 중에 누굴 사랑했고 누굴 아니었는지 어떻게 보여줬는지 얘기하지 말자고? 서연은 피로가 몰려오는 것을 느끼며 소파에 앉았다. 장례식, 그 후에 식사, 그리고 이제는 이것까지. 할머니는 우리 둘 다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아, 물론이지. 너무 똑같이 사랑해서 한 명한테는 30억짜리 아파트를, 다른 한 명한테는 늪지대에 헛간을 주셨지. 민주는 바로 가서 위스키를 따랐다. 내 생각이 뭔지 알아? 일부러 그런 거야. 너한테 복수한 거라고. 뭐 때문에 저한테 복수를 해요? 네가 최근 몇 년간 할머니를 거의 찾아뵙지 않았으니까. 서준 오빠 부부는 주말마다 찾아뵈었잖아. 넌? 서연은 목구멍에 덩어리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전 일했어요, 민준 씨. 병원에서 교대 근무도 하고 당직도 섰어요. 서준 오빠도 일하지만 시간은 냈어. 서준 오빠는 부서장이잖아요.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죠? 난 못 참겠어. 난 국립병원의 내과 의사라고요. 우리가 대출금 갚으려고 투잡까지 뛰고 있잖아요. 바로 그거야. 그래서 결과가 뭔데? 죽어라 일하는데 얻는 건 하나도 없잖아. 네 오빠는 자기 은행에서 한 달에 네가 1년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어. 이제 아파트까지 얻었지. 그런데 우리는 민주는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켜고 잔을 테이블에 쾅 내려놓았다. 우리는 주택담보대출빚과 늪지대에 썩은 집만 남았어. 서연은 일어나 침실로 갔다.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했다. 할머니의 편지를 읽고 생각할 시간이. 그러나 민준이 따라왔다. 어딜 가? 아직 얘기 안 끝났어.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자신을 보게 돌렸다. 네 할머니 때문에 우리 계획이 다 망가졌다는 거 알아? 우린 할머니 아파트 팔아서 대출금 갚고 괜찮은 차도 사려고 했잖아. 우리? 아니면 당신? 서연이 그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은 이미 다 계획해 놨었죠. 그렇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돈 계산부터 하고 있었잖아.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민준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내가 10년 동안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10년 동안 내 당직 근무, 쥐꼬리만 한 월급, 내 그 잘난 가족들까지 다 참았어. 내가 그렇게 짐이었다면 왜 나랑 결혼했어요? 좋은 질문이네. 나도 지금 그게 궁금해. 그는 옷장으로 가서 서랍을 열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예요? 안 보여? 내 짐 싸는 거잖아. 민준 씨, 농담이죠. 아주 진지해. 지쳤어. 이제 그만. 네 늪지대 집으로나 가버려. 거기가 너한테 딱 어울리는 곳이야. 서연은 남편이 옷장에서 자기 옷을 내던지는 것을 보고만 서 있었다. 블라우스, 원피스, 속옷, 모든 것이 바닥으로 날아갔다. 민준 씨, 그만해요. 우리 차분하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를 해? 내가 10년을 헛살았다는 얘기? 내 가족이 날 사람 취급도 안 한다는 얘기? 그는 침대 밑에서 여행 가방을 꺼내 옷을 쑤셔 넣기 시작했다. 우리 가족? 그럼 당신 가족은 더 나은가요? 만날 때마다 당신이 공장장 딸이랑 결혼할 수도 있었다고 상기시키는 당신 어머니는요? 그래, 그랬어. 적어도 그 여자한테는 뭔가 얻을 거라도 있었을 테니까. 갑자기 민준이 멈춰서서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거 알아? 내 할머니가 미쳤을지는 몰라도 한 가지는 옳았어. 넌 정말로 늪지대에서 사는 게 더 어울려. 곰팡이랑 썩은 것들 사이에서. 거기가 내 자리야. 그 말은 뺨을 맞는 것보다 더 아팠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문틀을 잡았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들은 그대로야.
내 자리는 곰팡이 속이야.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그는 여행 가방을 현관으로 끌고 가 문을 활짝 열고 계단으로 던져버렸다. 핸드백, 코트, 부츠가 그 뒤를 따랐다. 아래층 이웃이 문틈으로 내다보다가 재빨리 다시 들어갔다. 민준 씨 제발. 서연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지만 그는 이미 그녀를 문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열쇠는 두고 가.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열쇠고리에서 아파트 열쇠를 뺐다. 그리고 이것도 그가 결혼 반지를 가리켰다. 서연은 얇은 금반지를 바라보다가 손가락에서 빼내 남편, 아니 이제 전 남편이 된 남자에게 건넸다. 문이 그녀의 얼굴 앞에서 쾅 닫혔다. 서연은 청바지와 얇은 스웨터 차림으로 계단에 서서 흩어진 짐들을 바라보며 꼼짝할 수 없었다. 10년의 삶이 끝났다. 더러운 복도 바닥에 짐이 내팽개쳐지는 것으로 그녀는 천천히 웅크리고 앉아 옷을 여행 가방에 담기 시작했다. 손이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울지는 않았다. 여기서 지금은 아니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엄마에게 전화하는 것이었지만 엄마는 새 남편과 함께 부산에 살고 있었고 지금 가장 듣고 싶지 않은 것은 엄마의 한탄과 꾸지람이었다. 오빠 서준이 남았지만 오늘 일을 겪고 나서는 아니, 오빠에게는 가지 않을 것이다. 친구 수진이. 그래, 그녀가 필요했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수진아 나야. 너희 집으로 가도 될까? 지금 당장. 민준 씨가 날 쫓아냈어. 수진은 서울 반대편인 노원구에 살았다. 서연이 여행 가방을 끌고 지하철역까지 가는 동안 지하철 칸에서 흔들리는 동안 그녀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녀에게는 가족이, 집이, 익숙한 삶이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았고 문제도 있었지만 그녀의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녀에게는 옷이 든 여행 가방과 어느 마을에 있다는 정체 모를 집뿐이었다. 수진이 문을 열고는 숨을 헉 들이마셨다. 세상에 서연아, 얼굴이 말이 아니네. 어서 들어와. 친구는 그녀를 아파트로 끌고 들어가 부엌에 앉히고 주전자를 올렸다. 무슨 일 있었는지 말해봐. 서연은 유언장 이야기, 부부싸움. 곰팡이 속 내 자리라는 말까지 다 털어놓았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따라주었다. 내 남편, 정말 나쁜 놈이다. 내가 처음부터 너랑 안 어울린다고 했잖아. 수진아, 그 얘기는 그만해. 알았어. 이제 어떡할 거야. 모르겠어. 아마 그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살만한 곳인지. 수진이 회의적으로 콧방귀를 뀌었다. 서연아, 진심이야? 늪지대에 있는 100년은 됐을 법한 집이라고. 지붕은 무너지고 아궁이는 다 부서졌을걸. 그럼 어떡해? 길거리에서 살아? 에이, 그러지 말고 민준 씨한테 전화해서 사과해. 뭐에 대해 사과하라고? 할머니가 아파트 대신 집을 남겨준 것에 대해? 그것 말고.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알잖아. 화해해. 그 늪지대는 잊어버리고.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수진아.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못 들어서 그래. 그런 말을 듣고 나서는 남자들 화나면 무슨 말이든 하잖아. 진정되면 다시 생각할 거야. 서연은 핸드백에서 할머니의 편지를 꺼냈다. 봉투는 옛날처럼 밀랍으로 봉인되어 있었다. 이게 뭐야? 수진이 관심을 보였다. 할머니가 남기셨어. 혼자 있을 때 읽으라고. 그럼 읽어봐. 서연은 봉인을 뜯고 접힌 종이를 꺼냈다. 할머니의 글씨체, 단정하고 고풍스러우며 멋을 부린 필체였다. 사랑하는 나의 서연이에게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고 너는 내 유산을 받았겠구나. 지금 네가 속상해하고 왜 서울 아파트가 아닌 늪실마을에 집을 남겼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안다. 이 늙은이를 원망하지 마렴. 다 이유가 있단다. 이 집은 특별하단다, 서연아. 그 집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미루지 말고 가보렴. 그리고 기억하렴.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고 버려진 것처럼 보인다고 다 폐가는 아니란다. 입 맞춘다. 내 사랑스러운 아이. 너의 할머니 해숙이가. 네, 할머니는 수수께끼 내는 걸 좋아하셨나 보네. 수진이 편지를 다시 읽었다. 집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니. 무슨 뜻일까? 서연은 어릴 적 여름에 할머니 댁에 머물렀던 것을 기억했다. 윤혜숙 여사는 종종 숨은 의미가 담긴 동화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언젠가 서연아, 그녀는 말씀하시곤 했다. 너는 네게 정해진 것을 받게 될 거야.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게 필요한 것을. 그때는 그 말들이 그저 할머니의 잔소리처럼 들렸다. 거기에 뭘 숨겨두신 거 아닐까? 수진이 추측했다. 보물 같은 거? 수진아, 무슨 보물이야.
할머니는 평생 시골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셨어. 그럼 서울 아파트는 어디서 났는데?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정말 어디서 났을까? 할머니는 15년 전쯤 서울로 이사 오셨는데 먼 친척에게서 아파트를 물려받았다고 하셨다. 모두들 그 행운에 놀랐지만 윤혜숙 여사는 자세한 내막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있잖아, 정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수진이 차를 더 따랐다. 적어도 호기심 때문이라도. 바람도 쐬고 민준 씨 생각도 있고 거기가 정말 폐허라면? 그럼 어때? 보고 돌아오면 되지.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 그러다 보면 뭔가 방법이 생기겠지. 민준 씨가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도 있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쁜 계획은 아니었다. 적어도 앉아서 자신을 동정하는 것보다는 나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늪실 마을까지 가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강릉까지 KTX를 타고 거기서 건천읍까지 버스를 타야 했다. 그 다음엔 히치하이킹을 하거나 택시를 찾아야지. 정말 깡촌이네. 수진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휘파람을 불었다. 지도에서도 겨우 보여. 녹색 한가운데 점 하나. 습지대 호수 많음이라고 쓰여 있네. 아마 모기가 헬리콥터만 하고 문명의 이기는 하나도 없을걸. 서연아, 그냥 가지마? 하지만 서연은 이미 결심을 굳혔다. 내일 아침 일찍 늪실 마을로 가서 할머니의 집을 보고 상황이 어떤지 파악할 것이다. 그 다음은 그때 가서 볼 일이다. 그녀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생각에 잠겼다. 할머니는 항상 현명한 분이셨다. 만약 그녀가 이 집을 남기기로 결정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어떤 이유일까? 알아내야 했다. 자, 친구. 이제 자자. 수진이 식탁에서 일어났다.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 소파는 네가 펴고 이불은 옷장에 있어. 그리고 서연아,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서연이 친구를 껴안았다. 고마워, 수진아.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뭘?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수진의 거실 소파 베드에 누워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할머니를 떠올렸다. 그녀의 따뜻한 손, 집에서 나던 과자 냄새. 차를 마시며 나누던 긴 대화들. 윤혜숙 여사는 결코 조언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녀와 대화하고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경청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건 서연아, 그녀는 말씀하시곤 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란다. 때로는 끝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새로운 것의 시작일 수 있단다. 어쩌면 할머니는 지금 세상을 떠나서도 그녀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 하시는 것인지도 모른다. 서울 아파트 대신 버려진 마을의 집.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닐 것이다. 결국 윤혜숙 여사가 드문 방문에 대해 그녀를 벌하고 싶었다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거나 모든 것을 서준에게 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니, 그녀는 유산을 정확히 이렇게 나누었다. 서준에게는 화려한 서울 아파트를, 그녀에게는 늪지대의 신비한 집을. 휴대폰이 진동했다. 민준에게서 온 문자였다. 두고 간 게 있네. 메시지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녀가 아끼던 고양이 머그컵이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었다. 서연은 울음을 참으려 이를 악물었다. 10년. 10년의 결혼 생활을 머그컵과 함께 이렇게 간단히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걸까? 그녀는 메시지를 삭제하고 민준의 번호를 차단했다. 이제 됐다. 과거는 과거일 뿐. 내일은 새로운 날,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어떤 삶이 될지 서연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다. 오늘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 그녀는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내일 그녀는 미지의 세계로 긴 여행을 떠나야 했다.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집으로. 기차는 레일 이음새에서 덜컹거리며 삐걱거렸고 서연은 창가에 앉아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교회 풍경을 바라보았다. 회색 아침, 회색 집들, 회색 하늘, 모든 것이 절망이라는 한 가지 색으로 그려진 듯했다. 객차는 텅 비어 있었고 모종을 든 주말 농장객 몇 명, 커다란 체크문의 가방을 든 아주머니, 그리고 구석에서 졸고 있는 술 취한 아저씨가 전부였다. 다음 역은 강릉역입니다. 스피커에서 쉰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서연은 정신을 차렸다. 무너진 삶에 대한 무거운 생각의 안개 속에서 3시간의 여정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강릉역 승강장에는 차가운 5월의 바람이 불어 얇은 재킷 속으로 파고들었다. 서연은 몸을 움츠리고 여행 가방 손잡이를 더 꽉 잡았다. 버스 터미널까지는 걸어가야 했다. 택시기사들은 터무니없는 요금을 불렀고 돈을 아껴야 했다.
건천읍 가는 버스는 이 시간 후에 있어요. 매표소 직원이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무심하게 말했다. 더 일찍은 없나요? 없어요. 다음 차는 14시 30분이에요. 표 끊으실래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돈을 내밀었다. 편도 25,000원.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100km의 여정치고는 그리 비싸지 않았다. 버스 시간까지 그녀는 역 앞 카페에서 종이컵에 담긴 커피로 손을 녹이며 시간을 보냈다. 휴대폰은 조용했다. 전화도 메시지도 없었다. 민주는 마치 10년의 결혼 생활을 불필요한 파일처럼 지워버릴 수 있다는 듯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다. 서준 오빠도 그녀의 안부를 궁금해하지 않았다. 아마 유나와 함께 그들의 서울 아파트를 재보며 어떤 인테리어를 할지 궁리하고 있을 것이다. 할머니가 공평하게 나누셨어. 그의 말이 떠올라 서연은 씁쓸하게 얼굴을 찡그렸다. 무슨 공평. 그저 각자 생각하는 대로 제 몫을 챙겼을 뿐이다. 버스는 낡은 마을버스였는데 마치 아주 오래된 시절을 기억하는 듯했다. 서연은 힘겹게 여행 가방을 버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창가 딱딱한 좌석에 앉았다. 승객은 많지 않았다. 보따리를 든 할머니 몇 분, 낚싯대를 든 아저씨, 헤드폰을 낀 10대 소년. 건천읍 가시는 분 다 타셨죠? 운전기사가 돈을 세며 외쳤다. 늪실마을까지 가주시나요? 서연이 물었다. 운전기사가 돌아보며 그녀를 훑어보았다. 늪실마을이요? 건천읍 지나서 있는 곳 말이죠. 거긴 버스 안 가요. 길이 안 좋아서 차로 가야 하는데 그것도 아무 차나 못 가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다녀요? 무슨 사람이요? 거기엔 거의 아무도 안 살아요. 노인 두어 분 남았는데 그분들도 겨울엔 읍내로 나오시고 심장이 불쾌하게 쿵 내려앉았다. 서연은 버려진 마을을 상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혹시 건천읍에서 돈을 주면 태워다 주실 분이 있을까요? 운전기사가 어깨를 으쓱했다. 강씨 아저씨한테 물어보세요. 거기서 택시 영업하는데. 미리 말해두지만 비쌀 거예요. 늪실마을까지 15km인데 길이 말이 아니에요. 특히 지금처럼 비 온 뒤에는요. 버스가 출발했고 부서진 도로를 따라 이 시간 동안의 흔들림이 시작되었다. 창밖으로는 끝없는 들판, 숲, 기울어진 울타리가 있는 드문 마을들이 이어졌다.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세상은 더욱 황량해 보였다. 건천읍은 서연을 가랑비와 눅눅한 냄새로 맞았다. 버스 정류장은 반쯤 무너진 마트 건물 옆에 있는 녹슨 차양이 전부였다.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알렸고 승객들은 출구로 향했다. 서연은 여행 가방을 끌어내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을은 죽지는 않았더라도 분명 죽어가고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5층짜리 아파트들, 부서진 도로, 우산을 쓴 드문 행인들. 강씨 아저씨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택시기사요. 그녀가 운전기사에게 물었다. 아, 저기 있네. 그 양반차. 그가 가게 옆에 있는 낡은 트럭을 가리켰다. 초록색. 보통 거기서 손님 기다려요. 강씨는 5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로 얼굴이 구운 사과처럼 주름과 접힘으로 가득했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 신문을 읽다가 서연이 창문을 두드리자 게으르게 눈을 들었다. 어디 가시나요? 늪실 마을이요? 태워다 주실 수 있나요? 강씨는 신문을 내려놓고 그녀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늪실 마을. 그 늪길로 가는 곳 말이죠. 거긴 무슨 일로? 집 보러요. 유산으로 받았거든요. 유산으로. 그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누구한테서요? 할머니 윤혜숙 여사한테서요? 강씨의 얼굴이 변했다. 윤 여사님한테서요? 그럼 당신이 그 손녀? 서연 양이구먼. 그녀가 놀라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를 아세요? 어떻게 모르겠수. 우리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나도 그분한테 글을 배웠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참 좋고 밝은 분이셨는데. 강씨가 차에서 내려 여행 가방을 받아 트렁크에 실었다. 타세요. 늪실 마을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 돈은 안 받을게요. 이건 윤 여사님을 기리는 제 마음입니다. 서연은 감동하여 감사 인사를 하고 조수석에 앉았다. 할머니가 서울로 이사 가신 지 오래됐나요? 강씨가 길로 차를 몰며 물었다. 15년쯤 됐어요. 친척한테서 아파트를 물려받았다고 하셨어요. 네, 기억나요. 그때 다들 놀랐죠. 늪실 마을 집은 그렇게 빈 채로 있었고요. 가끔 오셔서 확인하셨지만 더는 살지 않으셨죠. 왜요? 강씨는 구덩이를 능숙하게 피하며 잠시 침묵했다. 그곳이 좀 특별한 곳이라. 아무나에게 맞는 곳이 아니에요. 길은 점점 더 나빠졌다. 아스팔트는 비포장도로로 바뀌었고 그마저도 사라졌다. 트럭은 웅덩이에서 덜컹거리고
무릉덩이를 철벅거리며 지나갔고 길 위로 자란 덤불을 헤치고 나아갔다. 늪실 마을에 아직 사람이 남아있나요? 서연이 문희 손잡이를 꽉 잡으며 물었다. 5-6명 정도? 댁에 이웃인 강순자 할머니, 아흔이 다 되셨지. 또 김씨 부부, 밭농사 짓고 닭도 키우고 그리고 최씨, 버려진 농장 경비원 같은 일을 하지. 그게 다요. 그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사세요? 가게도 병원도 없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읍내에서 이동 판매 차량이 와요. 빵, 쌀, 통조림 같은 필수품을 팔죠. 다른 건 필요하면 건천읍으로 나오고. 아픈 일은 별로 없어요. 여기 공기가 약이고 물도 깨끗하니까. 숲은 점점 더 깊어졌다. 나무들이 길 위에서 어두운 터널처럼 합쳐졌다. 습기, 썩은 잎, 늪의 냄새가 났다. 무섭지 않으세요? 강씨가 갑자기 물었다. 뭐가요? 그냥 여긴 워낙 외진 곳이라 도시 사람한테는 낯설죠. 서연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정말로 엔진 소리가 아니었다면 정적이 완벽했을 것이다.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없이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비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다. 저기가 늪실 마을입니다. 강씨가 나무들 사이로 지붕들이 보이는 곳을 가리켰다. 마을은 마치 시간이 50년 전에 멈춘 듯 보였다. 기울어진 오두막집들, 잡초가 무성한 밭들, 반쯤 무너진 헛간들. 오직 2집의 굴뚝에서만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이 잊힌 곳에 생명이 있다는 신호였다. 늪실 길은 저쪽입니다. 강씨가 집들 사이에 좁은 길로 방향을 틀었다. 3번 집은 맨 끝집이에요. 그 뒤로는 바로 늪이 시작되죠. 서연은 멀리서 자기 집을 보았다. 2층짜리 다락방이 있는 집이었다. 낮은 오두막들 사이에서 단연 눈에 띄었다. 한때는 아름다웠을 것이다. 이제는 페인트가 벗겨지고 창문 덧문이 기울고 지붕 일부가 내려앉아 우울한 인상을 주었다. 다 왔습니다. 강씨가 기울어진 대문 옆에 차를 세웠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이 지갑을 꺼내려 했지만 그가 손짓으로 막았다. 말했잖아요. 괜찮다고. 대신 이거 하나.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하세요. 그가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꺼냈다. 여긴 통화가 잘 안 터지는데 문자는 보통 가요. 장 볼 거나 읍내 갈 일 있으면 연락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친절은요. 윤 여사님이 예전에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 아들 시험 공부를 공짜로 시켜주셨거든요. 그분 덕에 아들이 대학에 가서 지금은 서울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강 씨가 트렁크에서 여행 가방을 꺼내자 이웃집에서 화려한 몸빼 바지를 입은 할머니가 나왔다. 나이에도 불구하고 꽤 활기차게 움직였다. 어이구, 왔구먼. 해숙이 손녀 서연이. 그녀는 다가와 빛바랜 푸른 눈으로 서연을 뜯어보았다. 닮았네. 할머니랑 똑 닮았어. 똑같이 반듯하게 생겼네. 나는 강순자여. 내 이웃. 해숙이랑은 아주 친했지. 안녕하세요, 강순자 할머니. 안녕하우, 아가씨. 우리 모두 당신을 기다렸어. 해숙이가 그랬거든. 내 서연이가 올 거야. 꼭 올 거야. 라고. 할머니가 제 얘기를 하셨다고요? 서연이 놀랐다. 그럼 하고 말고. 지난 여름에 마지막으로 왔을 때도 계속 당신 얘기만 했어. 얼마나 똑똑하고 의사로 일하면서 사람들 고치는지 자랑스러워했지. 서연은 목구멍에 덩어리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할머니가 잦은 방문을 하지 않는 자신에게 서운해하셨을 거라 생각했는데. 자, 뭘 서 있어? 가자. 열쇠 어디 있는지 알려줄게. 해숙이가 나한테 맡기면서 당신 오면 전해주라고 했어. 강순자 할머니가 집을 향해 종종 걸음으로 갔다. 서연이 여행 가방을 들고 뒤따랐다. 대문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애처롭게 삐걱거렸다. 집으로 가는 길은 풀로 뒤덮여 있었다. 앞마당에는 야생화와 섞인 잡초가 무성했다. 물론 황량하지. 강순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내가 가끔 풀을 뽑긴 했는데 힘이 붙여서. 근데 집은? 집은 튼튼해. 겉보기엔 흉해도 해숙이가 일부러 그렇게 뒀다고 했어. 일부러요? 왜요? 나쁜 놈들이 넘보지 못하게. 주인 될 사람은 알아볼 것이고 아닌 사람은 지나칠 것이라고 했지. 현관계단이 발밑에서 흔들렸지만 무너지지는 않았다. 강순자 할머니가 앞치마 주머니에서 크고 오래된 열쇠를 꺼냈다. 자, 받아요. 이 자물쇠는 옛날 거라 까다로워. 넣고 왼쪽으로 2번, 그 다음 오른쪽으로 1번 돌려야 해. 서연은 무거운 열쇠를 받아 열쇠 구멍에 넣었다. 메커니즘이 뻑뻑했지만 몇 번 시도 끝에 자물쇠가 삐걱거리며 열렸다. 잘 됐네. 강순자 할머니가 성호를 그었다.
집이 널 받아들였나 보구나. 들어가. 주인 아가씨. 서연은 황량함, 먼지, 거미줄을 예상하며 문을 밀었다. 그리고 문턱에서 얼어붙었다. 현관은 깨끗했다. 더욱이 마치 주인이 방금 나간 것처럼 보였다. 옷걸이에는 낡은 코트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장화가 놓여 있었으며 협탁 위에는 정원용 장갑이 있었다. 눅눅함과 곰팡이 냄새가 아니라 사과 냄새가 났다. 그래, 분명히 사과 냄새와 뭔가 다른 집처럼 아늑한 냄새가 났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서연이 강순자 할머니에게 돌아섰지만 그녀는 그저 신비롭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들어와, 들어와. 둘러보고 있어. 내가 차 한 잔 끓여올게. 오는 길에 피곤했겠지. 서연은 방 안으로 더 들어가 다시 한번 놀라 멈춰섰다. 밖에서 보면 폐가 같았지만 안은 깨끗하고 아늑했으며 특별하게 따뜻했다. 낡았지만 튼튼한 가구, 창문에 달린 수놓은 커튼, 벽에 걸린 액자 속 사진들, 그리고 먼지 하나, 거미줄 하나 없이 마치 누군가 정기적으로 청소한 것 같았다. 강순자 할머니, 혹시 여기서 청소하셨어요? 그녀가 소리쳤다. 할머니가 문가에 나타났다. 내가? 무슨 소리야, 아가씨. 난 열쇠도 없었는데. 해수기가 신신당부했어. 오직 너에게만 전해주라고. 그 애가 떠난 이후로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어. 하지만 어떡해. 그럼 누가? 강순자 할머니가 어깨를 으쓱했다. 집이 스스로를 돌보는 거지. 해수기가 그렇게 말했어. 제대로 된 집은 스스로를 정돈한다고. 중요한 건 제대로 된 주인이 있는 거라고.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정말로 서연이 놀랍게도 난로 위에서는 이미 주전자가 끓고 있었다. 낡았지만 반짝이게 닦인 구리 주전자였다. 주전자와 물은 어디서? 물은 여기서 지하수로 끌어das어. 주전자는 여기 있잖아. 원래 있었던 거지. 서연은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끼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모든 일이 꿈이나 동화 같았다. 밖에서는 폐가처럼 보이지만 안은 장난감 같은 집. 15년 동안 버려져 있던 공간의 청결함. 저절로 나타난 주전자. 강순자 할머니, 제발 설명해 주세요. 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할머니는 찻주전자에 끓는 물을 부었다. 차십은 어디서 났을까? 그리고 맞은편에 앉았다. 뭘 설명할 게 있어? 이 집은 내 증조할아버지가 지으신 오래된 집이야. 이씨 가문이 대대로 여기서 살았지. 그리고 이 집은 살아있는 것 같아. 주인에게 익숙해지고 그들을 사랑하지. 해수기가 떠날 때 집과 약속을 했어. 새 주인을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기다린 거야. 그리고 널 기다린 거지.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집은 살아있을 수 없어요. 강순자 할머니가 빙그레 웃었다. 도시에서는 그럴 수 없겠지만 여기 늪지대에서는 온갖 일이 일어나지. 여긴 특별한 곳이야. 오래된 곳. 옛날 옛적에는 여기에 성황당이 있었어. 사람들이 신에게 기도했지. 그 힘이 땅에 남아있는 거야. 좋은 마음으로 오는 사람에게는 땅과 집이 도와주는 거지. 그녀는 찻잔에 차를 따랐다. 찻잔은 또 어디서? 그리고 앞치마 주머니에서 잼 한 병을 꺼냈다. 보기에도 진짜 산딸기 잼이었다. 먹어봐. 오는 길에 배고팠을 텐데. 정말로 잼 냄새는 맹렬한 식욕을 불러일으켰다. 서연은 빵 조각에 잼을 발랐다. 빵도 어디선가 나타났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다. 어린 시절의 맛, 할머니 댁의 맛, 여름방학의 맛이었다.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그녀가 부탁했다. 왜 떠나셨어요? 서울 아파트 이야기는 뭐예요? 강순자 할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생각에 잠겼다. 긴 이야기야. 해수기는 평생 여기서 살았어. 학교에서 일했지. 남편은 일찍 여의고. 네 할아버지는 젊어서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어. 아들 하나를 혼자 키웠지. 네 아버지를. 그러다 그가 도시로 가서 결혼하고 너랑 서준이를 낳았지. 해수기는 그가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도시 생활에 발목 잡혔어. 그러다가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지. 15년 전 떠나기 직전에 서울에서 한 여자가 해수기를 찾아왔어. 먼 친척이라고 소개하면서 자기 고모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를 유산으로 남겼다고 했지.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 서류상으로는 그 여자가 아니라 해수기가 상속인이었던 거야.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거지. 그 여자가 말하길. 우리 합의합시다. 당신이 아파트를 포기하면 내가 보상금을 지불하겠소라고. 할머니는 바로 동의하지 않았어. 생각하고 상의하고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말하더군. 순자야, 나 서울 가서 아파트 좀 보고 와야겠다. 일주일 동안 갔다가 생각에 잠겨 돌아왔고 한 달 뒤에 짐을 싸서 완전히 떠났어.
구매자가 있었는데도 집은 팔지 않았지. 이상한 이야기네요. 서연이 차를 다 마셨다. 그 여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요. 혜숙이가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했어. 아파트는 자기 차지가 됐다고. 그래서 다행이라고. 서울에 있으면 손주들을 더 자주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지. 그런데 강순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뭐요? 그냥 늙은이 생각이지.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혜숙이가 너무 빨리 동의했거든. 그리고 집을 마치 보존 처리하는 것 같았어. 방들을 돌아다니며 뭔가 속삭이고 벽을 손으로 쓸었지. 내가 뭐 하는 거냐고 물으니 준비하는 중이라고 하더군. 나 다음에 올 사람을 위해서. 서연은 일어나 부엌을 둘러보았다. 이곳의 모든 것은 낡았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다. 하얗게 칠한 아궁이, 칠하지 않았지만 깨끗한 마룻바닥, 소박하지만 산뜻한 커튼, 그리고 마치 집이 숨을 쉬고 벽이 온기를 발산하는 듯한 느낌. 둘러봐야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물론 둘러봐. 강순자 할머니가 일어섰다. 나는 내 집으로 갈게. 무슨 일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와. 갓 짠 우유도 있고 감자랑 오이소박이도 있어. 그리고 감기사 잊지 말고. 가게 갈 일이나 다른 일 있으면 그가 태워다 줄 거야. 할머니가 떠나고 서연은 15년 동안 그녀를 기다려온 이상한 집에 혼자 남았다. 그녀는 거실로 들어갔다. 이곳은 더욱 놀라웠다. 천장까지 닿는 책장에는 책들이 가득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는 가고 있었다.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 군복을 입은 할아버지, 결혼식 날의 부모님, 어린 시절의 그녀와 서준, 수놓은 식탁보 아래에는 봉투가 놓여 있었다. 서연이에게라고 익숙한 할머니의 필체로 쓰여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빽빽한 글씨로 쓰인 여러 장의 종이가 있었다. 나의 사랑하는 서연아,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집에 와 있는 것이겠지. 그리고 집이 너를 받아들인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너는 들어오지 못했을 거야. 놀랐니? 이해한단다.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우리 집은 특별하단다. 옛 어른들 말씀대로 기운이 센 곳에 서 있거든. 내 고조할아버지가 이 집을 지을 때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셨지. 기둥 하나하나에 기운을 불어넣고 못 하나하나 제자리에 박았어. 집은 주인을 보호하고 돕지만 그 대가도 요구한단다. 사랑과 보살핌, 그리고 올바른 삶을 요구하지. 서연이 페이지를 넘겼다. 나는 여기서 60년 넘게 살았어. 내 아버지를 키웠고 마을 아이들을 가르쳤고 남편을 기렸지. 집은 모든 면에서 나를 도왔지만 떠날 때가 되었어. 왜냐고? 네가 서울에 오고 싶다면 만났을 때 이야기해 줄게. 내가 얻은 그 아파트도 평범하지 않다는 것만 말해두마. 하지만 그건 다른 이야기야. 지금 중요한 건 네가 집에 있고 집이 바로 너를 기다렸다는 거야. 서준이는 아니야. 그는 맞지 않았을 거야. 너무 탐욕스럽고 너무 세속적이지. 하지만 너는 내 젊은 시절과 닮았어. 같은 힘, 같은 고집, 같은 선량함을 가졌지. 다음 문단은 서연을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었다. 네 삶이 지금 힘들다는 걸 안다. 민준이에 대해서도 알아. 그는 변변찮은 사람이야. 직설적으로 말해서 미안하구나. 그는 지난 세월 동안 너를 이용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본색을 드러냈지. 그에 대해 미련 갖지 마라. 집이 내게 새로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줄 것이다. 집을 믿으렴.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위를 잘 둘러보렴. 집에는 네가 아직 보지 못하는 방이 있단다. 네가 준비되면 그 방이 열릴 거야. 거기에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단다. 입 맞춘다. 내 사랑스러운 아이. 너의 할머니 혜숙이가. 서연은 편지를 내려놓았다. 보이지 않는 방이라니. 무슨 신비로운 이야기인가. 그녀는 일어나 집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1층, 부엌, 거실, 서재처럼 보이는 또 다른 방.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갔다. 침실 3개, 다용도실, 그게 전부였다. 숨겨진 방은 없었다. 혹시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다락방. 밖에서는 분명히 다락방을 보았는데 안에서는 그곳으로 가는 계단이 없었다. 현관으로 돌아와 천장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거실에도. 그런데 서재에는. 그래, 분명했다. 책장 뒤 구석에 희미하게 보이는 해치가 있었다. 서연은 책장을 밀었다. 마치 무게가 없는 것처럼 쉽게 밀렸고 위로 이어지는 사다리가 보였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다리를 올라 해치를 밀었다. 그것은 소리 없이 열렸고 서연은 지붕 바로 아래의 작은 방에 도착했다. 방은 마법 같았다.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다. 둥근 창문은 늪을 향해 있었고 저녁 노을 속에서 그것은 불길해 보이지 않고 신비롭게 아름다웠다. 벽에는 책꽂이가 있었고 오래된 책상, 괴짝들, 그리고 벽에는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오래된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인, 놀랍게도 서연 자신과 닮았다. 증조할머니 이 말이. 그녀는 서명을 읽었다. 내 이름은 증조할머니를 따라 지었구나. 책상 위에는 또 다른 쪽지가 놓여 있었다. 서연아, 네가 여기 있다면 집이 너를 완전히 인정한 것이란다. 이곳은 집의 심장이자 성스러운 곳이지. 여기에는 우리 가문의 역사가 보관되어 있고 힘이 축적된단다. 괴짝 안에는 서류, 일기, 그리고 다른 것들이 있을 거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알아가렴. 집은 네가 준비되는 만큼 점차 비밀을 열어줄 것이다. 중요한 건 믿는 것이란다. 그리고 기억하렴,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 모두, 이씨 가문의 모든 여인들이 너와 함께 있단다. 할머니가. 서연은 가장 가까운 괴짝을 열었다. 위에는 비닐 폴더에 담긴 서류들이 있었다. 그녀는 첫 번째 것을 집어 열었다. 은행 서류, 계좌 내역. 숫자들은 그녀를 바닥에 주저앉게 만들었다. 이건 수백억, 수천억 원에 달하는 돈이 여러 은행 계좌에 있었다. 윤혜숙 여사의 이름으로, 그리고 증여 서류, 계좌 소유주 사망 시 모든 것이 이서연에게 상속된다는 내용이었다. 할머니, 이 돈은 어디서? 다음 폴더는 토지 관련 서류였다. 변호사가 말한 2,500제곱미터가 아니라 250만 제곱미터의 숲, 들판, 늪지대, 거의 영지 수준이었다. 그리고 다시 그녀의 이름으로 된 증여 서류. 세 번째 폴더. 어떤 기업들의 주식, 채권, 투자 펀드. 머리가 어지러웠다. 할머니는 부자였다. 아주 부자였다. 그런데 왜 그렇게 소박하게 살며 시골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셨을까? 괴짝 깊은 곳에 가죽 장정의 낡은 공책이 있었다. 일기였다. 서연은 첫 페이지를 열었다. 1925년, 내 나이 16, 할머니 마리께서 나를 비밀의 방으로 데려오셨다. 필체는 낯설고 고풍스러웠다. 서연이 페이지를 넘겼다. 같은 필체였지만 기록은 최근 것이었다. 마지막 기록은 작년 날짜였다. 그리고 서명은 해숙. 하지만 어떻게? 필체가 완전히 다른데. 그녀는 끝에서부터 읽기 시작했다. 서연이가 곧 올 것이다. 나는 그것을 느낀다. 집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언젠가 나를 기다렸던 것처럼. 역사는 반복된다. 단지 이제는 적이 더 강하고 교활하다. 서울 아파트는 함정이지만 필요한 함정이다.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게 둬라. 서연이는 때가 되면 알아챌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넘긴다. 집, 땅, 가문의 힘, 그리고 책임감. 그녀가 나를 용서할까? 서연은 일기를 덮었다.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수수께끼. 어떤 적? 무슨 함정? 그녀는 아래층으로 내려와 조심스럽게 책장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집에서의 첫날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질문은 더 많아졌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다. 통신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았다. 오히려 더 잘 됐다. 지금은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부엌에는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된장찌개가 담긴 뚝배기, 밥, 김치. 어디서? 누가 준비했을까? 아니면 강순자 할머니 말이 맞는 걸까? 집이 스스로 주인을 돌보는 것이다. 서연은 식사를 했다. 찌개는 놀랍게도 맛있었다. 그리고 잠자리를 준비하러 갔다. 침실 중 하나에는 새 침구가 깔려 있었고 라벤더와 다른 풀향기가 나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침대에 누워 서연은 지난 하루를 생각했다. 아침에 그녀는 친구 집 소파에서 남편에게 버림받고 의심스러운 유산을 받은 실패자로 깨어났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살아있는 집에 누워있고 꿈도 꾸지 못했던 부와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의 비밀에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 있는 느낌, 진짜 집에 있는 느낌을 받았다. 창밖에서는 부엉이가 울었고 멀리 늪에서는 개구리들이 울었다. 평범한 자연의 소리였지만 왠지 마음을 진정시키고 잠을 재웠다. 자거라 주인 아가씨. 집이 속삭이는 듯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다. 할 일도 많고 발견할 것도 많다. 지금은 자거라. 그리고 서연은 깊고 평온하게 꿈도 꾸지 않고 잠이 들었다. 지난 몇 년간 그렇게 자본 적이 없었다. 서연은 갓 구운 빵 냄새에 잠을 깼다.
처음에는 꿈이라고 생각했다. 버려진 집에서 무슨 빵 냄새람. 하지만 냄새는 진짜였고 따뜻하고 버터 향이 나며 계피 향도 났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비볐다. 창밖에는 5월의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방은 전혀 으스스하지 않고 아늑하고 즐거워 보였다. 협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한 잔과 빵이 담긴 접시가 놓여 있었다. 이건 너무하잖아. 서연이 중얼거렸지만 몹시 배가 고팠다. 빵은 환상적이었다. 부드럽고 달콤하고 아직 따뜻했다. 몸단장을 하고 나니 놀랍게도 욕실에 뜨거운 물이 나왔다. 보일러는 보지 못했는데도 서연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아침 햇살 속의 집은 더욱더 사람이 사는 듯하고 아늑해 보였다. 햇살은 반짝이는 구리주전자 위에서 춤을 추고 수놓은 커튼에 무늬를 비추고 책들의 표지를 금빛으로 물들였다. 좋은 아침, 집아. 그녀가 약간 바보 같다고 느끼며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집은 마치 대답하는 듯했다. 바람 한 점 없는데 커튼이 흔들렸고 마룻바닥이 대답하듯 삐걱거렸다. 부엌 식탁 위에는 쪽지가 놓여 있었다. 강순자 할머니의 글씨체였다. 서연 아가씨, 차나 한잔하러 오게. 할 얘기가 있어. 기다릴게. 서연은 카디건을 걸치고 마당으로 나갔다. 아침은 환상적이었다. 풀잎 위에 이슬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다. 어디선가 새들이 노래했다. 공기는 너무 맑아서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도시의 폐는 이런 공기에 익숙하지 않았다. 낮에 본 집은 밖에서 보기에는 여전히 낡아 보였다. 벗겨진 페인트, 기울어진 덧문, 지붕의 구멍들. 위장이라는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강순자 할머니 댁은 깨끗했지만 가난했다. 평범한 시골집, 전통 아궁이, 벽을 따라 놓인 긴 의자, 구석의 재단. 할머니는 아궁이 옆에서 분주하게 차를 따르고 있었다. 앉아, 아가씨 앉아. 밤새 잘 잤어? 집이 무섭게 하진 않았고. 아니요, 아주 잘 잤어요. 그러다 아침에. 서연은 빵과 뜨거운 물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순자 할머니는 놀라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잘 됐네. 집이 널 좋아하나 보구나. 집은 자기가 인정한 사람들은 그렇게 돌봐줘. 강순자 할머니, 저한테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왜 집이 살아있어요? 할머니는 차를 따르고 맞은편에 앉았다. 사실을 말해달라고? 사실을 들을 준비는 됐고? 좋아, 들어봐. 이곳은 오래되고 기운이 센 곳이야. 아주 옛날 불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여기에 성황당이 있었고 무당들이 살았지. 나중에 종교가 들어오고 스님들이 여기에 절을 세우고 기도하고 수행하며 잡귀들과 싸웠지. 하지만 땅의 기운은 어디 가지 않고 그저 조용해지고 숨었을 뿐이야.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이씨 가문은 대대로 여기서 살았어. 내 고조할아버지는 옛날에 산직이었지. 질서를 지켰어. 그리고 그분은 숲, 늪, 이 땅과 약조를 맺었지. 이씨 가문이 땅을 지키면 땅이 이씨 가문을 지켜준다는. 내 집은 바로 그 기운이 센 곳에 서 있어. 예전에 성황당이 있었고 나중에 사당이 있었던 곳. 그래서 살아있는 거야. 땅의 기운을 먹고 사는 거지. 하지만 그건 비과학적이잖아요. 서연이 힘없이 반박했다. 강순자 할머니가 빙그레 웃었다. 비과학적이라고? 15년 동안 버려진 집이 깨끗하고 따뜻한 건 과학적인가? 아가씨, 세상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지. 여긴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곳이야. 할머니도 이 모든 걸 믿으셨고요? 해숙이는 믿은 게 아니야, 알았던 거지. 네 가문의 모든 여자들처럼 그건 모계로 전해지는 거야. 보고, 느끼고, 기운과 소통하는 재능. 잠깐만요. 서연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저도. 그런 재능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물론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집이 널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야. 그냥 네가 도시에서 살면서 그 재능을 억누르고 있었던 거지. 하지만 깨어날 거야. 두고 봐. 집이 도와줄 테니. 할머니는 일어나 창가로 갔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줄게. 해숙이가 서울로 간 건 그냥이 아니야. 너한테 집을, 서준이한테 아파트를 남긴 것도 그냥이 아니고 거기엔 계획이 있었어. 교묘한 계획. 무슨 계획이요? 그건 나도 몰라. 해숙이가 나한테 모든 걸 말해주진 않았어. 하지만 때가 되면 서연이가 알아낼 것이라고 했지. 집에 모든 답이 있다고. 어제 위에 비밀의 방에 가봤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잘 됐네. 집이 널 믿는다는 뜻이야. 거기 쓰인 걸 읽고 공부하고 준비해. 뭘 준비해요? 그건 나도 모르지. 하지만 뭔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껴. 뭔가 중요한 일이.
집에 돌아온 서연은 가장 먼저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낮의 본방은 더욱 마법처럼 보였다. 햇살 속에서 먼지가 춤을 추었다. 오래된 책들은 마치 안에서 빛을 내는 것 같았고 증조할머니 마리의 초상화는 살아있는 듯했다. 서연은 일기를 집어들고 창가 의자에 앉아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다. 1925년 내 나이 16 할머니 마리께서 나를 비밀의 방으로 데려오셨다. 말씀하시길. 네 차례가 왔다 해수가. 우리 가문의 진실 약조 기운에 대해 알 때가. 나는 그때 무서웠지만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것은 우리의 재능이자 우리의 저주다. 우리는 세상 사이의 균형을 지킨다. 서연은 읽어나갔고 그녀 앞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졌다. 이씨 가문은 정말로 이 땅과 고대의 약조로 묶여 있었다. 그들은 인간 세상과 다른 세상, 즉 늪, 깊은 숲, 연못에 있는 세상 사이의 경계를 지키는 수호자들이었다. 그곳의 존재들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고대의 힘을 방해하지 않도록 감시했다. 그 대가로 땅은 그들에게 보호, 행운, 부를 주었다. 페이지가 넘어가고 해가 지났다. 한국 전쟁 때의 기록이 있었다. 인민군이 마을 근처까지 왔지만 들어오지 못한다. 마을 어귀에 서서 마치 벽에 부딪힌 듯하다. 그들의 장교가 소리치고 욕하지만 병사들은 꼼짝도 하지 않는다. 그러다 돌아서서 가버렸다. 늪이 그들을 막았다. 집이 지켜주었다. 70년대의 기록. 정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새마을 운동을 하려 한다. 하지만 트랙터가 고장나고 사람들이 병에 걸린다. 깨달았을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떠났다. 그리고 마침내 최근 몇 년의 기록. 필체는 현대적으로 변했지만 손은 같았다. 할머니의 손. 그들이 나를 찾아냈다. 기운이 센 곳을 노리는 자들. 땅을 팔라고 제안하며 엄청난 돈을 약속한다. 거절했다. 그러자 손주들을 건드리겠다고 위협하기 시작했다. 꾀를 내야만 했다. 늙어서 떠나는 척했다.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나를 샀다고 생각한다. 바보들. 그 아파트는 그들을 위한 함정이고 진짜 재산은 여기, 집에 있다. 서연이가 때가 되면 찾을 것이다. 서연은 일기를 내려놓았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누군가 그들의 땅을 차지하려 했다는 것인데 왜? 늪과 숲에 그렇게 귀한 것이 무엇일까? 그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서재로 들어갔다. 이곳 책장에는 지역 역사, 지질 보고서, 지도에 관한 오래된 책들이 꽂혀 있었다. 하나를 집었다. 강원도 지질조사 보고서 1913년. 나칙은 이름이 나올 때까지 책장을 넘겼다. 늪실마을, 건천읍, 검은늪. 주목할 점은 늪실마을 인근에서 원인 불명의 지자기 이상 현상이 관측된다는 것이다. 나침반이 오작동하고 금속 물체가 자성을 띈다. 지역 주민들은 소위 검은 늪을 피하는데 그곳에 악귀가 산다고 주장한다. 늪 조사 시도 중 인부 2명이 실종되었다. 작업은 지역 당국의 요청에 따라 중단되었다. 다음 책은 강원도 전설과 설화. 늪실마을 편. 전설에 따르면 현재 마을이 있는 곳은 고대의 산신을 모시는 성황당이 있었다고 한다. 이후 다른 종교가 들어오자 토속 신앙을 믿던 이들이 이 땅에 저주를 걸어 외부인이 정착하는 것을 금했다고 한다. 오직 수호자 가문인 이씨만이 이 땅에서 무사히 살 수 있다. 다른 가문이 늪실 마을에 정착하려는 시도는 질병, 불행, 죽음으로 끝났다. 서연은 책을 덮었다. 동화, 전설. 하지만 살아있는 집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보일러 없는 뜨거운 물, 버려진 집에 갓 구운 빵. 그녀는 부엌으로 갔다가 얼어붙었다. 식탁 위에는 아침에는 분명히 없었던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위에는 공식 서식이 있는 편지가 있었다. 존경하는 이서연님 할머니 윤혜숙 여사의 사망에 따라 귀하께서 스위스 은행에 있는 그녀의 모든 자산의 유일한 상속인이 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액수는 그녀를 주저앉게 만들었다. 2천억 원, 2천억. 시골 학교 선생님에게서 어떻게 이런 돈이? 다음 서류는 투자회사에서 온 것이었다. 1천억 원이 넘는 주식 포트폴리오, 그리고 계속해서 유럽의 부동산, 기업 지분, 금고 속의 금. 할머니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 동화 속처럼 부자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제 서연에게 넘어왔다. 마지막 봉투는 발신 주소가 없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쪽지가 있었다. 사진에는 50대 남성이 있었다. 잘생긴 얼굴, 비싼 양복, 포식자의 미소. 이 사람은 최진혁 회장이다.
할머니의 필체로 된 쪽지였다. 우리 땅을 노리는 자들의 우두머리. 조심하거라. 그는 위험하다. 서연은 사진 속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다. 맞다. 뉴스에서 최 회장, 광산회사를 소유한 재벌. 그가 그들의 늪에서 무엇을 원하는 걸까? 전화벨이 울렸다. 서연은 놀랐다. 아침에는 통신이 안 됐는데 모르는 번호였다. 서울 번호. 여보세요. 이서연 씨, 안녕하세요. 저는 안태준 변호사입니다. 북방자원이라는 회사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하께서 강원도에 토지를 상속받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우 유리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팔지 않아요. 서연이 바로 잘라 말했다. 조건도 들어보지 않으시고요? 저희는 500억 원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늪지대로서는 매우 후한 제안입니다. 늪에 500억이라니. 뭔가 이상했다. 감사하지만 관심 없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남자가 더 빨리 말했다. 잠깐만요. 이서연 씨,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그 땅은 어차피 국책사업 부지로 수용될 겁니다. 저희는 합당한 보상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헐값에 넘기게 될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녀가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전화가 즉시 다시 울렸다. 다른 번호. 이서연 씨. 전화 끊지 마시오. 나는 최진혁이요. 당신 할머니가 내 얘기를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진 속에 바로 그 최진혁이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금속성에 날카로움이 있었다. 제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알고 있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윤혜숙 여사는 고집 센 분이셨지. 당신은 더 현명하길 바라오. 당신 땅에 1조 원. 이게 내 마지막 제안이요. 대답은 같습니다. 팔지 않아요. 이서연 씨, 당신은 실수를 하는 거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는 사람이요. 어떤 방법으로든. 협박인가요? 사실을 말하는 것이요. 생각해 보시오. 일주일 주겠소. 통화가 끊기고 휴대폰은 더 이상 신호를 잡지 못했다. 서연은 꺼진 화면을 바라보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씨 가문이 지키는 땅이 대체 무엇이길래 수조 원을 지불하려 하는 걸까? 그녀는 다락방으로 돌아가 괴짝 속의 서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찾아냈다. 맨 아래 가죽 폴더에 작년 날짜의 지질 지도가 있었다. 개인적인 감정. 의뢰인 윤혜숙. 지도에는 검은 늪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서연을 바닥에 주저앉게 만든 설명이 있었다. 히토류 금속 막대한 매장량, 리튬,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현대전자제품, 배터리, 첨단 기술에 필요한 모든 것, 한국을 시장의 독점자로 만들 수 있는 광산, 수백조 원의 가치.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들의 가문이 수세기 동안 지켜온 늪 아래에 있었다. 이거였구나. 서연이 속삭였다. 이제 최진혁이 왜 그렇게 집요한지 알겠어. 할머니 돈이 어디서 났는지도 알겠고 아마 이전의 탐사꾼 중 누군가가 침묵의 대가로 거액을 지불했겠지. 하지만 늪은 보물을 내주지 않았어. 지금도 내주지 않을 것처럼. 그녀는 일기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 약조는 깨지지 않는다. 이씨 가문의 피가 한 명이라도 살아있는 한 땅은 신성불가침이다. 아래층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다. 서연은 움찔했다. 분명 잠갔는데.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거실에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가 청바지와 체크 셔츠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 손을 들었다. 놀라지 마세요. 저는 강지훈입니다. 이 지역 사업가예요. 강순자 할머니께서 새 주인이 왔다고 하시더군요. 문이 열려 있길래 실례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어요. 서연은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단호하게 말하려고 했었다. 이상하네요. 남자가 미간을 찌푸렸다. 분명히 열려 있었는데 바람 때문인가? 그가 손을 내밀었다. 지훈입니다. 악수는 단단했고 손바닥은 따뜻했다. 서연은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이상하게도 이 남자는 믿고 싶어졌다. 서연이에요. 건천읍에서 사업하신다고요? 건천읍에서도 하고요. 작은 제재소, 목공소, 벌목업도 합니다. 양봉도 하고요. 꿀도 팔고. 당신 할머니와 협력했었죠. 할머니는 약초를 채취하셨고 저는 그걸 서울 약재상에 납품했어요. 할머니가 약초 일을 하셨는지는 몰랐어요. 하셨죠. 그것도 아주 잘. 이 일대 최고의 약초꾼이셨어요. 사람들이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치료받으러 왔죠. 지훈은 창가로 가서 늪을 바라보았다. 아름다운 곳이에요. 야생적이긴 하지만 아름답죠. 오래 머무실 건가요? 아직 모르겠어요. 유산이랑 집 문제를 정리해야 해서요.
도움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저는 여기 사람들을 다 알아요. 술이든 서류 작업이든 뭐든요. 그가 명함을 꺼냈다. 제 전화번호입니다. 통화는 잘 안 돼도 문자는 가요. 감사합니다. 서연이 명함을 받았다. 혹시 북방자원이라는 회사를 아세요? 지훈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최진역의 하수인들이죠. 벌써 전화했군요. 일 처리 한번 빠르네. 기생충 같은 놈들. 그들 말 믿지 마세요. 서연 씨. 그들은 5년 전부터 여기서 땅을 사들이고 있어요. 구슬리거나 협박하거나. 이 지역 절반이 이미 그들 소유죠. 하지만 당신 땅은 특별해요. 여기선 그들의 방법이 통하지 않아요. 왜요? 검은 늪에 가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단, 혼자는 가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팔 생각은 마세요. 윤혜숙 여사께서 괜히 땅을 지키신 게 아니에요. 그는 문으로 향하다가 돌아보았다. 그리고 당신 집은 특별해요. 이상한 일이 생겨도 놀라지 마세요. 여기 많은 집들이 이상하지만 당신 집은 특히 더 익숙해질 겁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나갔고 서연은 명함을 손에 쥔 채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매력적인 남자, 그리고 눈빛이 선하고 정직했다. 그녀의 전 남편과는 전혀 달랐다. 휴대폰이 살아나며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민준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10통. 그녀는 첫 번째 메시지를 열었다. 서연아, 바보짓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와. 두 번째. 내가 너무 흥분했어. 우리 얘기 좀 하자. 세 번째. 젠장.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당장 답장해. 등등.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 마지막 메시지는 1시간 전에 왔다. 내 유산에 대해 들었어. 당장 돌아와. 우리 미래에 대해 얘기해야 해. 우리? 그녀를 짐과 함께 내쫓은 후에 서연은 모든 메시지를 삭제하고 다시 번호를 차단했다. 다음 문자는 서준 오빠에게서 온 것이었다. 서연아, 어디야? 민준 씨가 전화해서 너희 싸웠다고 하던데. 있잖아, 유산 말인데. 우리 솔직하게 나누자. 할머니가 유언장 쓸 때 제정신이 아니셨다는 거 너도 알잖아. 오빠도 돈 냄새를 맡고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휴대폰을 껐다. 이제 됐다. 온 세상이 기다려도 좋다. 지금 그녀는 집과 비밀과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서연은 마당으로 나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늪으로 가고 싶지는 않았다. 내일, 낮에. 지금은 집을 더 자세히 살펴보며 돌아다녔다. 정말 밖에서는 폐가였지만 자세히 보면 기초가 튼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벗겨진 페인트 아래 기둥들은 온전했다. 위장이었다. 헛간에서는 낡았지만 쓸만한 도구들이 발견되었다. 심지어 페인트도 있었는데 15년 만에 어디서 났을까? 헛간 다락에서 서연은 괴짝 하나를 발견했다. 열어보니 여성복, 드레스, 사리, 숄 등이 있었는데 오래되었지만 완벽한 상태였다. 그리고 쪽지. 서연아, 이건 내 증조 할머니의 옷들이란다. 너를 위해 보관했어. 단오에 입어보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거야. 할머니가 단오라니. 2주 후였다. 서연은 옷들을 만져보았다. 아마 수놓은 리본이 달린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다. 원피스 하나를 입어보았는데 맞춘 듯이 잘 맞았다. 낡은 거울에 비춰보니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더 젊고 더 아름답고 더 신비로웠다. 나한테 뭘 하는 거니? 집아?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집은 조용했다. 아직은. 저녁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서연은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 서울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무엇 때문에?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는 병원 일. 텅 빈 월세 아파트. 이제 유산에 대해 알고 그녀를 되찾으려 할 전 남편. 아니다. 여기, 이 이상한 집에서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자리에 있는 느낌을 받았다. 주위가 늪이고 문명까지 100km나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었다. 대신 여기에는 진짜 살아있는 것이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지훈의 번호였다. SMS. 서연 씨, 내일 장 보러 읍내에 갑니다. 살 것 있으시면 목록을 보내주시거나 필요하시면 태워다 드릴 수 있습니다. 지훈 드림. 그녀는 미소 지었다. 좋은 사람이었다. 답장했다. 감사합니다. 목록은 아침에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덧붙였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답장이 빨리 왔다. 저도요. 몸 조심하시고 집도 잘 지키세요. 그럴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서연은 차를 다 마시고 집으로 들어갔다. 다락방에는 아직 비밀이 담긴 괴짝들, 고백이 담긴 일기들, 비밀이 담긴 서류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다 내일 일이다. 오늘은 그녀를 받아주고 주인으로 인정해준 집에서 그냥 잠들 것이다. 사과와 꿀 냄새가 나는 집, 저절로 빵이 구워지는 집,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집. 과거의 비밀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녀의 미래에 대한 열쇠까지도 간직한 집. 잠이 들면서 서연은 집이 밤을 맞이하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잘 자. 그녀가 속삭였다. 그러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담요를 더 따뜻하게 덮어주는 것 같았다. 할머니, 증조할머니, 아니면 집 자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녀에게는 집, 진짜 집이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어떤 수조원에도 팔지 않을 것이다. 아침은 문을 집요하게 두드리는 소리로 시작되었다. 서연은 잠결에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새벽 7시에 버려진 마을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겠는가. 하지만 노크 소리는 더 크고 단호하게 반복되었다. 그녀는 가운을 걸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문 밖에는 서준 오빠가 서 있었다. 면도도 하지 않고 헝클어진 채 화가 나 있었다. 드디어 나왔네. 내가 이 구멍까지 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밤새도록. 택시는 건천읍까지만 데려다 주더군. 거기서 현지 아저씨 깨워서 데려다 달라고 해야 했어. 돈도 엄청 줬다고. 오빠, 여기서 뭐 해? 뭐 하냐고? 넌 전화도 안 받고 문자에도 답장 안 하잖아. 민준 씨가 나한테 귀가 닳도록 얘기했어. 그리고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유산에 대해서. 서연은 마지못해 오빠를 안으로 들였다. 서주는 거실로 들어가 주위를 둘러보고 휘파람을 불었다. 대단하네. 밖에서는 패가더니. 우리 할머니 교활하셨어. 아주 교활하셨지. 그는 초대도 기다리지 않고 안락의자에 털썩 앉았다. 자, 서연아, 솔직하게 얘기하자. 할머니가 집만 남긴 게 아니라는 거 알아. 유나가 등기소에서 알아봤어. 윤혜숙 여사 명의로 계좌도 주식도 땅도 있었어. 수십억 서연아 어쩌면 수백억일지도 몰라. 그래서라니? 그건 우리 공동 유산이야. 그래, 형식적으로는 너한테 집을, 나한테 아파트를 남기셨지. 하지만 돈은 유 원장에 언급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반반 나누는 거야. 오빠, 모든 게 언급됐어. 오빠가 변호사 말을 제대로 안 들었을 뿐이야. 집과 그 안의 모든 것. 그게 바로 돈이고 서류고 모든 거야. 오빠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말도 안 돼. 불공평해. 내가 장손이야. 나한테 권리가 있어. 오빠는 30억짜리 아파트 받았잖아. 부족해? 부족해. 넌 이해 못해. 서연아. 나한테는 계획이 있었어. 유나가 임신했어. 우리 시골에 집도 필요하고 새 차도 필요해.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이 전부 내 것이라고? 뭐 때문에? 서연은 오빠 맞은편에 앉았다. 오빠! 할머니가 누구에게 뭘 남길지 직접 결정하셨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무슨 이유? 네가 뭘 그렇게 특별하게 했다고? 나는 주말마다 할머니 찾아뵈었어. 유산 때문에 찾아갔겠지. 나는 아예 가지도 않았고. 하지만 나는 할머니를 그냥 사랑했어. 서울 아파트 때문이 아니라. 서준이 벌떡 일어섰다. 네가 감히 어떻게? 나도 할머니를 사랑했어. 사랑했다고? 추도식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할머니가 손주들을 제대로 평가했다고. 네가 더 많이 받아서 기쁘다고 했잖아. 그건 다른 얘기야.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으니까. 들어봐, 서연아. 좋게 해결하자. 돈 절반만 주면 나 갈게. 더 이상 아무 문제도 안 만들게. 안 돼? 안 된다니? 내가 소송 걸길 바라는 거야? 걸 거야. 유 원장 무효 소송. 할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않았다고 증명할 거야. 해봐. 나는 할머니가 완전히 정상이었다는 의료 소견서도 있고 증인도 있고 유 원장 낭독 영상도 있어. 서주는 기가 죽었다. 서연아, 제발. 나 정말 돈이 필요해. 유나가 닥달하고 장모님도 압박하고 그들은 이미 돈 쓸 계획 다 세웠다고. 그건 오빠네 문제지. 오빠는 아파트도 있고 좋은 직장도 있잖아. 분수에 맞게 살아. 말은 쉽지. 넌 이제 부자 상속녀니까. 나는 10년 동안 병원에서 쥐꼬리만 한 월급 받으면서 일했어. 그때 오빠는 어디서 뭘 도와줬는데? 우리 부부가 겨우겨우 살 때 한 번도 도와주겠다고 한 적 없잖아. 너희가 부탁 안 했잖아. 친오빠한테 부탁해야 했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봤잖아. 서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서연아, 그럼 10억만 줘. 너한테는 푼돈이겠지만 나한테는 구원이야. 오빠, 그냥 가. 돈은 안 줘. 이게 최종 결정이야. 오빠는 일어나 문으로 향하다가 돌아보았다. 후회할 거다, 서연아.
이 외딴 곳에서 혼자. 아, 민준 씨가 전해달래. 너 기다린다고. 다 용서할 준비가 됐다고 하더라. 민준 씨한테 기다리지 말라고 전해줘. 그리고 오빠, 다시 올 생각이면 길을 못 찾을 거야. 이 집은 외부인을 들이지 않거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못 믿겠으면 시험해봐. 서주는 유리가 흔들릴 정도로 문을 쾅 닫았다. 서연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오빠는 대문 앞에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러다 울타리를 넘어 길 쪽으로 절뚝거리며 걸어갔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과거와 그녀를 잇던 마지막 끈이 끊어졌다. 1시간 뒤 강순자 할머니가 나타났다. 내 오라비가 왔더구나. 운전사 찾느라 온 동네를 깨웠어. 길을 못 찾겠다고 욕을 하더군. 강 기사가 겨우 데리고 나갔는데 안개가 너무 짙어서 한 치 앞도 안 보였다고 하더라. 집이 스스로를 지키는 거예요. 서연이 생각에 잠겨 말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똑똑한 집이지. 누굴 들여보내고 누굴 막아야 할지 알아. 네 오라비는 나쁜 마음으로 왔으니 벌을 받은 거지. 점심때쯤 지훈이 장을 봐서 왔다. 목록에 있는 것과 그 이상을 가져왔다.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그가 차에서 봉투를 내리는 동안 서연은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평범한 체크 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지만 그는 너무나 믿음직스럽고 든든해 보였다. 서울의 멋쟁이들과는 전혀 달랐다.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 드리면 될까요? 에이, 이웃끼리 돕는 거죠. 그러다 그가 미소 지었다. 대신 커피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놀랍게도 서연이 놓아둔 적 없는 커피가 찬장에 있었다.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지훈 씨, 할머니를 아신 지 오래됐어요? 10년쯤 됐어요. 제가 도시에서 여기로 이사 온 후부터요? 도시 분이셨어요? 네. 서울 대기업에서 일했어요. 커리어, 돈, 성공, 뭐 그런 것들이요. 그러다 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이혼하고 사표 내고 여기에 집을 샀어요. 다들 미쳤다고 했죠. 서울을 시골이랑 바꿨다고. 하지만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도시가 그립지는 않으세요? 아니요. 여기가 진짜예요. 숲, 강, 맑은 공기, 의미 있는 일. 저는 나무만 베는 게 아니라 복원도 해요. 매년 수천 그루의 묘목을 심죠. 양봉은 또 다른 이야기고요. 벌들은 놀라운 생명체예요. 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눈이 빛났다. 서연은 들으며 마음이 편안해졌다. 제자리를 찾은 사람이었다. 할머니는요, 특별한 분이셨어요.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죠. 약초에 대해, 숲에 대해, 자연과 어울리는 법에 대해. 모든 장소에는 영혼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저 들어야 한다고. 지훈 씨, 검은 늪에 대해 아는 게 있으세요?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좋지 않은 곳이에요. 악한 곳은 아니지만 외부인에게는 위험하죠. 할머니 말씀으로는 그곳은 세상의 경계가 얇다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곳에는 가지 않는 게 좋아요. 현지인들은 멀리 돌아가요. 최진혁도 자기 지질학자들을 데리고도 못 들어갔어요. 장비가 멈추고 사람들이 길을 잃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은 나중에 병에 걸렸죠.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텐데요.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왜 그걸 찾아야 해요? 어떤 비밀은 비밀로 남겨두는 게 더 나아요. 그가 떠난 후 서연은 오랫동안 베란다에 앉아 생각했다. 지훈이 마음에 들었다. 차분하고 든든하고 진실했다. 끝없는 야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민준과는 달랐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일렀다. 너무 일렀다. 먼저 집과 유산과 최진혁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부재중 전화 10통. 분명 민준이 새 유심으로 전화하는 걸 것이다. 그리고 서울 변호사에게서 온 문자. 존경하는 이서연님, 윤혜숙 여사 유산 관련 추가 서류 문제로 연락 바랍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서연 씨,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 몇 년간 할머니의 법률 자문을 맡았던 고태석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만나야 합니다. 윤혜숙 여사께서 당신이 집에 정착한 후에만 전달하라고 하신 서류 뭉치가 있습니다. 서울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언제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당신의 직접적인 참석이 필요한 법적 절차가 몇 가지 있습니다. 모레 만나기로 약속했다. 저녁에 서연은 다락방으로 올라가 할머니의 일기를 계속 읽었다. 최근 몇 달간의 기록은 불안했다. 최진혁이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자기 사람들을 보냈다. 환경운동가라고 속이고 토양 샘플을 채취하려 했다. 집이 그들을 막았다. 3명 모두 식중독으로 쓰러졌다. 상한 음식 탓으로 돌렸지만
나는 안다. 땅이 스스로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서연이는 더 힘들 것이다. 최진혁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많은 돈이 걸려 있으니. 그리고 계속해서 서연이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돈은 안전한 은행에, 서류는 변호사에게, 협력자들에게도 알려두었다. 지훈이가 도와줄 것이다. 좋은 남자, 믿음직한 남자. 어쩌면 내 손녀의 개인사도 잘 풀릴지 모른다. 민준이는 꺼져버리라고 해라. 쓸모없는 인간. 나는 첫눈에 알아봤다. 서연이는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 서연은 눈물 사이로 미소 지었다. 할머니는 죽어서도 그녀를 돌보고 있었다. 마지막 기록은 사망 일주일 전 날짜였다. 곧 떠날 것 같다. 심장이 좋지 않고 약도 듣지 않는다. 하지만 괜찮다. 가장 중요한 일은 해냈으니까. 집은 새 주인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서연이는 해낼 것이다. 나는 믿는다. 그녀에게는 가문의 힘이 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사랑이 깨어날 것이다. 지금은 그것을 모르더라도 용서해다오. 아가야, 모든 비밀에 대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집을 지키고 땅을 지키고 기억하렴.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너와 함께 있다. 이씨 가문의 모든 여인들이, 남자들도 마찬가지. 비록 그들의 재능은 약하지만 행복하렴. 너의 할머니 해숙이가. 다음 날 서연은 집안일을 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청소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자마자 걸레와 양동이가 저절로 창고에서 나왔다. 우물은 버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물은 수정처럼 맑았다. 그녀가 창문을 닫자 집이 마치 그녀에게 알맞은 유리를 내밀고 편리한 쪽으로 몸을 돌려주는 것 같았다. 저녁 무렵 1층은 반짝반짝 빛났다. 잘했네, 주인 아가씨. 강순자 할머니가 갓 짠 우유와 두부를 가져왔다. 집은 돌봐주는 걸 좋아해. 몇 배로 갚아줄 거야. 강순자 할머니, 이씨 가문 여자들에 대해 아는 게 있으세요? 할머니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쓰셨어요. 할머니는 현관 앞 의자에 앉았다. 조금 알지. 내 증조 할머니 마리는 유명한 약초꾼이었어. 온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지. 약초뿐만 아니라 말로, 손으로도 고쳤어. 재능이 있었지. 해수기한테도 있었고. 단지 그걸 숨겼을 뿐이야. 옛날에는 그런 걸로 곤란한 일이 많았거든. 저는요, 늪에 가봐. 거기가 시험대야. 땅이 널 인정하면 재능이 열릴 거야. 단, 혼자는 가지 마. 지훈이랑 같이 가. 그가 안전한 길을 알 거야. 서연은 얼굴을 붉혔다. 왜 하필 지훈 씨랑요? 왜? 지훈이가 마음에 안 들어? 할머니가 교활하게 눈을 가늘게 떴다. 좋은 남자야, 혼자고. 살림 잘하고 성격 있는 여자가 필요해. 네가 딱이야. 강순자 할머니. 내가 늙어서 사실대로 말해도 돼. 내 전남편은 빈 껍데기지만 지훈이는 진짜야. 저렇게 살림도 잘하고 벌도 사랑하고 숲도 지키고 그리고 널 보는 눈빛이 관심이 있어. 저녁에 지훈에게서 문자가 왔다. 서연 씨, 내일 일 때문에 읍내에 갑니다. 서울 가는 기차역까지 태워다 드릴 수 있어요. 그녀는 답장했다. 감사합니다. 필요해요. 몇 시에요? 8시에 갈게요. 아침 기차 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분 뒤 또 다른 메시지. 도울 수 있어서 기쁩니다. 내일 봬요. 서연은 메시지를 여러 번 다시 읽었다. 평범한 말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다. 밤에 그녀는 이상한 꿈을 꿨다. 그녀는 검은 늪가에 서 있었고 안개 속에서 여자들이 나타났다. 모두 옛날 한복을 입고 긴 따은 머리를 하고 있었다. 앞에는 증조할머니 마리가 걸어오고 있었는데 초상화와 똑같았다. 안녕 손녀야. 그녀가 나무십 스치는 소리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너를 오래 기다렸단다. 네가 가문의 힘을 받아들일 때가 왔어. 준비됐니?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하게 될 거야.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단다. 지금은 기억하렴. 집과 땅은 하나다. 하나를 지키면 다른 하나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네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 놓치지 마라. 서연은 새벽에 잠을 깼다. 창밖에서 새들이 노래했다. 첫 햇살이 나무 꼭대기를 금빛으로 물들였다. 그녀는 일어나 창가로 갔다. 늪 위에 안개가 걷히며 신비로운 풍경이 드러났다. 아름답고 무섭고 매혹적이었다. 너에게 갈게.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서울에 일이 있어. 그 다음은 그때 가서 보자. 지훈은 정확히 8시에 도착했다. 그는 어두운 청바지와 흰 셔츠 차림으로 깔끔하게 면도하여 특히 멋져 보였다. 좋은 아침입니다. 준비됐나요? 역까지 가는 내내 그들은 날씨, 농작물 전망,
마을도로 수리 계획 같은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들 사이에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공기 중에 흐르는 어떤 긴장감, 전기 같은 것. 언제 돌아오세요? 지훈이 그녀를 역에 내려주며 물었다. 저녁 기차로요. 9시에 도착해요. 마중 나갈게요. 아니, 괜찮아요. 어차피 나갈 거예요. 여자 혼자 밤에 외진 곳을 다니는 건 좋지 않아요. 기차 안에서 서연은 지난 며칠 동안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했다. 남편에게 구박받는 실패자에서 수십억의 상속녀로, 신비로운 집의 주인이자 고대 비밀의 수호자로 변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여자로서,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자로서의 자신을 느꼈다. 지우는 민준이 지난 몇 년간 보지 않았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관심과 감탄과 욕망으로.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다. 먼저 일이 먼저였다. 고 변호사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젊었다. 30대 중반쯤 비싼 양복을 입은 다부진 체격이었다. 이서연 씨,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할머님께서 당신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앉으시죠. 할 일이 많습니다. 그가 두꺼운 폴더를 꺼냈다. 첫째, 여기 자산 목록 전체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액수가 상당합니다. 서연은 숫자를 훑어보고는 숨을 멈췄다. 집에서 찾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다. 훨씬. 둘째,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경고입니다. 최진혁이 이미 법적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윤혜숙 여사의 정신 능력에 문제를 제기하려 합니다. 승사는 거의 없지만 여러 방면에서 압박할 겁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됐어요. 어떻게 해야죠? 우선 모든 상속 서류를 처리하고 좋은 변호사를 구해야 합니다. 추천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돈에도 땅을 팔지 마십시오. 할머님께서 이 점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다음 3시간은 서류에 서명하는 데 소요되었다. 은행 계좌, 투자, 포트폴리오, 부동산, 자산의 양에 머리가 어지러웠다. 이서연 씨 변호사가 마지막 폴더를 건네며 말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할머님께서 당신이 상속을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폴더 안에는 사진, 편지, 그리고 또 다른 아주 오래된 일기가 있었다. 이것은 당신의 고조할머니, 이 가문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분의 일기입니다. 윤혜숙 여사께서는 당신이 읽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서연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부자, 아주 부자. 하지만 왠지 기쁘기보다는 두려웠다. 이런 돈은 가능성뿐만 아니라 책임과 위험도 따랐다. 그녀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고 오래된 일기를 펼쳤다. 글씨는 바래고 옛 한글은 읽기 어려웠지만 그녀가 해독한 내용은 커피를 잊게 만들었다. 서기 1811년 여름 이 땅의 정령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수호자가 되어라 연화야 세상의 경계를 지키고 악한 것을 막고 선한 것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 가문의 힘과 부가 따르리라. 너희가 충실한 한. 그 뒤에는 의식, 주문, 규칙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서연은 일기를 덮었다. 너무 많고 너무 이상했다. 신비주의 같았다. 하지만 살아있는 집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시골 선생님의 수천억 원 계좌, 외부인을 들이지 않는 늪. 돌아오는 길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그녀는 계속 생각하며 새로운 현실을 머릿속에 정리하려고 애썼다. 지훈이 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를 보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일은 잘 보셨어요? 네, 생산적이었어요. 새로운 걸 많이 알았죠. 피곤해 보이네요. 집으로 가요. 집으로. 그 말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들렸는지 이제 집에가 아니라 집으로였다. 차 안에서 지훈이 갑자기 말했다. 서연 씨, 대답 안 하셔도 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으신 것 같네요. 건천읍에서 최진혁을 봤어요. 변호사팀을 통째로 데려와서 호텔에 묵게 하더군요. 뭔가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네, 문제가 있어요. 그가 제 땅을 원해요. 도와드릴까요? 모르겠어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그녀의 손등에 잠시 손을 얹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혼자가 아니에요, 서연 씨. 기억하세요. 집에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현관 앞에는 민준이 앉아 있었다. 헝클어지고 면도도 하지 않고 눈이 충혈된 채. 서연아, 드디어 왔구나. 나 여기서 이틀 동안 너 기다렸어. 지우는 긴장했다. 괜찮아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네, 전 남편이에요. 제가 해결할게요.
확실해요? 제가 남을 수도 있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모든 게 고마워요. 그녀는 차에서 내렸다. 지우는 마지못해 떠났다. 여기서 뭐해, 민준 씨? 뭐 하냐니? 너 데리러 왔지. 서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무 흥분했어. 다 잊고 다시 시작하자. 아니, 왜 안 돼? 우리 10년이나 함께 했잖아. 겨우 한 번 싸운 것 때문에 모든 걸 끝낼 셈이야? 한 번 싸운 것 때문에? 민준 씨, 당신은 나를 짐과 함께 집에서 내쫓았어. 내 자리는 곰팡이 속이라고 했잖아. 화가 나서 그랬어. 생각 없이 말한 거야. 나는 생각했고 깨달았어. 당신 말이 맞았어. 내 자리는 정말 여기야. 당신 자리가 아니고. 민준이 벌떡 일어나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서연아, 정신 차려. 이 구멍에서 진심으로 살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일자리도, 문명도, 미래도 있어. 집도, 땅도, 평화도, 그리고 나를 돈줄로 보지 않는 정직한 사람들도. 너 데려다 준 그 남자 말하는 거야? 벌써 나 대신할 사람 찾았어? 가, 민준 씨. 우리 할 얘기 없어. 할 얘기가 없다니? 돈 얘기는? 유산에 대해 들었어. 수십억이야, 서연아. 우리 사람답게 살 수 있었어. 우리? 언제부터 다시 우리가 됐는데? 서연아, 부탁이야, 돌아와. 내가 변할게, 맹세해. 최고의 남편이 될게. 늦었어, 민준 씨. 10년 동안 당신은 본색을 보여줬어. 이제 그만. 그녀가 문을 열었지만 그가 막았다. 후회할 거야. 여기서 혼자 죽을 거라고. 돈은 내가 어떻게든 받아낼 거야. 법적으로 절반은 내 거야. 우리 혼인신고 안 했어. 잊었어? 사실혼 관계였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당신 몫은 없어.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네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10년 동안 날 이용하고 이제 버리는 거야? 내가 당신을 이용했다고? 10년 동안 당신을 위해 일한 건 나야. 당신이 나랑 살게 강요했어. 가, 민준 씨. 집이 당신을 내쫓기 전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지만 그때 대문이 저절로 활짝 열렸고 늪 쪽에서 안개가 피어올랐다. 짙고 하얗고 불길한 안개. 이게 뭐야? 민준이 뒷걸음질 쳤다. 마지막 경고야. 가. 그는 거의 뛰다시피 길로 달려갔고 서연은 문을 닫고 등에 기댔다. 끝났다. 이제 정말 끝났다. 부엌에는 따뜻한 저녁 식사와 쪽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주인 아가씨, 슬퍼 말게. 다 잘 되려고 그러는 거야.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가는 법. 강순자. 그녀가 어떻게 잠긴 집에 들어왔을까? 하지만 무슨 상관인가. 서연은 식사를 하고 침실로 올라갔다. 베개 위에는 들꽃 다발이 놓여 있었다. 데이지, 수레국화, 그리고 다른 들꽃, 그리고 다른 필체의 쪽지. 기분 전환을 위해 지훈,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가 언제, 어떻게 집에 들어왔을까? 서연은 꽃다발을 들고 향기를 맡았다. 평범한 들꽃인데 여름, 햇살, 행복의 향기가 났다. 그녀는 협탁이 꽃병에 꽃을 꽂고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것이다. 민준도, 서준도, 과거도 없는. 오직 그녀와 집과 이 이상한 땅뿐, 그리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녀에게 꽃을 남기고 그녀를 마중하고 배웅하며 다시 아름다워지고 싶게 만드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지훈. 고마워요, 할머니. 그녀가 어둠 속에 속삭였다. 집도, 비밀도, 새로운 삶도. 자격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러자 따뜻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것 같았고, 멀리서 조용하고 다정하고 할머니의 흐뭇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